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불법 명의의 운행 차량인 일명 대포차. 운전자와 소유주가 달라서 탈세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불법 대포차 단속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아침밥을 주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조식 서비스가 프리미엄 아파트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게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등굣길 학생들을 덮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8시 20분 부산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입니다.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는 흰색 원통, 순간 인도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데요. 낙하물은 등굣길 학생들 뒤에서 덮쳤고 속도가 줄지 않은 채 도로 반대편으로 향합니다. 결국 낙하물 옹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췄는데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고 발생했던 장소인데요. 굴러 떨어지던 화물은 바로 이곳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쳤습니다. 10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여 초 만에 일어난 사고, 낙하물을 피할 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내려가다가 이런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뒤돌아보자마자 바로 눈앞에 오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희 치고 그 앞에 있던 여자아이 둘을 사고 지점과 160m 떨어진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의 화물이 도로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봤을 때는 심정지 상황이고요. 다음 도착하기 전까지도 계속 심정지였습니다. 안전해야 할 아이의 등굣길이 사고 현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근데 뒤에서 무대가 멈췄잖아요. 완전 펜스를 밀고 들어가서 아이가 같이 감고 들어가거든요. 했겠죠. 했는데 계속 해왔겠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사고에 터졌죠. 어떡해요. 네, 이 하역 작업 중 일어난 사고 유가족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돌아갈 수 있으면 형제 사고야 되겠죠. 그건 뭐 기본적인 일인데 어찌가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터질 일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큰일이죠. 비탈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하지만 다소 방지턱조차 없었는데요. 경사가 심해지거든요. 사고가 난 지점이 바로 저쪽입니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15도가량의 급경사지였습니다. 네. 안전패스와 속도판 역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지난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1차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중요한 이번 사고.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땅에 떨어진 걸 다시 짚는 과정에서 그게 굴러 떨어지는 걸로. 당시 지게차 작업을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굴러 떨어진 낙하물은 한 어망 제조업체의 대형 어망실이었습니다. 일반 실에 비해서 두꺼운 해당 어망실, 어업용 대형 그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는데요.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기에도 큰 거는 사람 성인 키 정도가 되네요. 대형 어망실의 경우에는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 정도로 거대합니다. 실제 사고 난 화물의 무게는 약 1.5톤이었는데요. 무게가 1.5톤이나 되고 또 실제 내려간 길이가 160m. 이게 내려가면서 강한 가속력이 붙어가지고서 실제 충격을 받을 때는 그 무게 2배, 3배 이상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하역 작업을 진행했던 업체. 저희는 조사를 받았고요. 네네. 그래도 충격이 커가지고.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3, 40년 됐지. 몇십 년을 해도 이러면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인데요. 불법 주정차 컨테이너가 공장 앞 한 개 차선을 막은 채 작업 중입니다.
적재물을 인도에 쌓아 넣어서 보행조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평소 주정차 단속은 없었다고 하는 주민들. 이쪽으로 트레일러나 뭐 이런 작업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죠. 여기 아마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대형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안전대책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오르고 내리려다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통학로 안전관리 매뉴얼에 공장 주변의 위험물도 넣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안전펜스, 하지만 설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학교장이 요청하고 경찰서장이 판단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은 등하교 시간대는 차량 통행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게차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 경찰. 중량들한테 가시려고 이게 안 떨어지도록 그런 안전조치를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가심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짐을 하역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그 사실관계가 아닌 겁니다.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비탈길이었고 원통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게 만약 굴러가서 막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좀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앞 아이들의 등하굣길 역시 불법 주정차가 많았지만 단속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문제죠. 네, 사고 당시 작업 위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유가족, 더 이상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안전판을 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거기에 반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고가 많아. 경찰 오랬어요. 무슨 이것에 가셨구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가는 정책에 앞서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로자의 어떤 안일한 의식, 사회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 이런 거로 인한 사고지만은 이게 타파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고는 또 계속해서 유형만 틀릴 뿐이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또 한 명의 어린이. 미흡한 스쿨존 안전대책 속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추돌한 뒤 도주한 차량. 대포차였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대포차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검거됐죠. 지난해 울산에서 여성 납치 범행에 쓰인 차량 역시 대포차. 이게 사고가 못 나면은 이거는 그냥 도망가면 끝이고. 도로 위에 무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약 8,000대의 대포차가 적발되는 등 운행 중인 대포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그 단속 현장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수원시 체납 징수 기동반. 새벽부터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대포차의 실제 소유자가 집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야 한다고요. 점유자가 8시 반에 출발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전에 잡으려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오산시. 단속에 앞서 실제 소유자의 집 주소를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미리 현장 잠복을 하고 있다가 실제 소유자가 집을 나서기 전에 차량을 압수해야 하죠. 저 차입니다. 저 어디 있습니다? 왼쪽 앞에. 10시 방향. 있네. 네, 차량. 폐업한 법인 차량을 개인이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 차량을 발견하면 타이어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 뒤 차량 번호판을 압류합니다. 이 차량은 이제 폐업 법인이 소유했었던 차량인데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은 차량을 이제 체납생을 다 납부하고 명의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된 그런 대포 차량입니다. 대포차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태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 공매 처분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원시청에서 왔는데요. 저기 차량 운행하시는 분 맞으세요? 지금 저희 단속하러 나왔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시겠어요? 거긴 지금 폐업돼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어떤 관계죠? 뭐 임금 같은 걸 못 받으십니까? 임금 못 받으셔서 회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뽑아준 거네 다 타라고. 아니 뭐 시간을 주든지 갑자기 와서 뺏어가는 게 어디 무슨 근거로 그래 있는 건지 얘기를 해주고. 점유자와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놓습니다. 차량을 점유하시면 안 돼요. 운행하는 것 자체가 운행 안 할게요. 실제 소유자에게 차 키를 압수했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요. 또 다른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가 있는 광주광역시. 차량 명의는 수원으로 등록돼도 차량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색상하고 연식이 그 차량이 맞는 거예요. 번호판이 안 맞는데? 이거 이 차량이 맞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해보세요. 외형은 단속 대상 차량인데 다른 번호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차량이 가 맞냐? 조회해봐. 이라고? 우리 체납 차량 몇 번이지? 맞네 이거. 아 그래. 알았어. 차대 번호까지 조회해본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이 맞았습니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거죠. 보통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벤치 같은 걸로 아마 집어가지고 돌려서 이게 한쪽이 부러져 있고. 해당 차량의 뒷번호판 봉인 장치는 훼손돼서 갈아 끼운 흔적이 있었는데요. 차량에 붙어있는 번호판은 이미 말소된 차량이었습니다. 점유자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생기면은 다 소유주한테 가니까 지금 소유주는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는 작년 데리고 있어요. 그냥 지원이. 근데 자기 나름대로 나대기 돌아다니려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1인차를 구입해요. 불법 번호판을 구한 경로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 점유자와 통화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번호판을 바꿨잖아. 어떻게 바꿨어? 친구가 이 번호판을 줬어? 차 받을 때 너가 친구에게 돈을 줬어? 얼마? 40만 원. 80만 원? 80에서 100만 원 주면 아무 번호판 그 친구가 또 구해줄 수 있어? 몰라요. 알았어.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 번호판을 산 걸로 추측되는데요. 차량을 살 수가 없는 불법 체류자나 신용 불량자, 수배자 등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대포차를 운전하던 남성,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합니다. 밖에서 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나왔더니 이미 아기는 저기 쓰러져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대포차에다가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여서 수사가 어려웠는데요. 뒤늦게 용의자를 찾았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후였습니다. 뭐 납치라든가 뭐 마약 운반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반대편인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돼요. 지난해 경기도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를 적발하기도 했죠. 실제 소유자의 차 키를 압수한 이 차량 역시 공매 처리되는데요. 견인에 앞서 꼭 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 물건이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있으면은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키를 받았어도 일단 다시 한번 훑어보고 최종적으로 견인 차량에 대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 영상까지 수집한 후 견인을 하는데요. 공매를 통해 수원시 체납액 245만 원과 과태료 등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집중 단속에 나선 수원시. 대포차의 실제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 압수를 고지하는 단속반.
체납으로 인한 압류 차량이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활하게 공매 진행을 위해서는 그 차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가 그런데 점유자의 나이가 사전에 수사했던 것과 다릅니다. 차량 명의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죠. 점유자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떤 관계세요? 예. 차량 명의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자동차. 차를 받은 점유자가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면서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차량 명의자도 모른 채 차를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열쇠가 없으니까 기사가 와서 강제로 따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견인차가 와서 이 좁은 공간에서 지상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도 지금 걱정되긴 하네요. 점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저항하는 경우 경찰에 입회하에 강제 견인합니다. 외제차의 경우 잠금 장치가 까다로워서 열기도 어렵고 손상이 커 수리 비용 때문에 세금 징수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강제 집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쪽에 벽이 있고요. 앞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차를 꺾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다른 차량이 와서야 겨우 차를 견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은 이제 견인 보관소에 입고가 될 거예요. 공매가 진행되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이전되고 이 차는 이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대부분 채무자가 전당포나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던 차가 대포차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법 명의의 운행 차량. 점유자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체납 금액만 670만 원. 결국 명의자가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소유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안 해놓고 그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넘기면은 이제 등록자하고 실제 운행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고 지금 하지만 소유자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대부업체 차를 맡겨놨는데 대포차로 넘겨버렸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절대 손 안 댄다고 했는데 그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실제로 카지노 주변 전당포에서 채무자가 맡긴 차량 10석 대를 대포차로 넘겨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는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해당 점유자도 불법 게임방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저한테 차량 벌금 같은 게 다 날라와요. 소유주가 저니까요. 세금 벌금하면은 연마다 200씩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대포차 점유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해당 대포 차량 점유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공무 집행 과정 중에 나오면 자기한테 불이익 올까 봐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자기 잘못 알고 있으면서 공매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포차인지 알고 운행하는 실제 소유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대포차가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사각지대 속 증가하는 대포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단속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김치용입니다. 2천만 원대까지 빠졌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최근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억 원 설도 등장했는데요. 계속되는 비트코인의 급등, 1억 원까지 올라갈까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6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인데요. 어제는 3,900만 원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멈추고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겨울이 끝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미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다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전통적 은행의 위기가 거듭되자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지난 24일 퍼스트 리퍼블릭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예금이 지난해 말 대비 40% 넘게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3,6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27일 3,800만 원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고 가서 이게 1억이 된다든가 이런 주장은 아주 신빙성이 낮은 이유가 펀드 돈이 유입됐다든가 아니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모든 자산이 다 올랐다든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약간의 시세 조정을 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변화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등 위험자산 투자에 뭉칫돈이 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반등과 약세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두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내재 가치가 없는 모든 가상자산들은 가격을 평가할 수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살짝 믿음만 시중에 퍼뜨리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소문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 화폐로서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가치 산정의 기준이 없어 가치 평가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죠.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조식되나요? 프리미엄 아파트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요? 요즘에는 조식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며 아침밥 먹으려 아파트 간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이곳. 호텔이 아닌 아파트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고추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볶음밥과 치킨 두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요. 일단 아침에 밥하기 귀찮고 그리고 뭐 양을 저희가 많이 안 먹는데 저희가 원하는 메뉴 있을 때는 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거죠. 한식부터 양식, 중식까지 메뉴도 다양합니다. 조식 한 끼 가격은 6,700원. 입주민 카드를 찍고 이용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고 관리비에 부과가 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수 인원대로 관리비에서 포불로 정산합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삼시세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요. 배달 한번 받는 금액으로 여기서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편하고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밥 먹을 장을 보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 시설이 있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아파트 조식 인증이 이어지며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조식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의 소규모화와 재택근무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자녀가 독립한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텔 뷔페처럼 조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에 아파트 조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차별화된 주민 맞춤형 서비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우나부터 도서관, 골프장, 키즈카페까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가 주거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편의 서비스가 갖춰진 그런 공간이 되기를 이제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는 커뮤니티일수록 그 아파트 단지의 그 가치 제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파트 시설은 입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성과 이용률 예측이 어려워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이용률이 적어 조식을 제공한 지 1년 만에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파트 편의 서비스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운영비를 일괄 부과하기에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입주민이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것은 과도한 투자가 된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 몫이 좀 커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에서 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건가 하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고물가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뭐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부쩍 오른 물가에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가정의 달이 돼버렸습니다. 어디서 먹을지를 막 찾아보는데 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아이도 20만 원에 맞춰서 선물을 줬었는데 지금은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직장인들에게만큼은 잔인한 5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출이 많아 통장이 된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의 로망, 뭐니 해도 놀이공원이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즐거움은 잠시, 비용이 부담됩니다. 지난 3월 한 놀이공원은 이용권 가격을 최대 15.4% 인상했습니다. 가장 비싼 종일권은 6만 8천 원입니다. 4인 가족이 이용하려면 27만 2천 원이 드는데요. 캠핑장, 아쿠아리움 등도 마찬가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입니다. 여행 관련 이용료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을 기념하며 선물에 소비를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날 선물 예산은 평균 12만 4,800원입니다. 최근에는 조카 바보를 자처하는 이모 삼촌들도 많은데요.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지면서 어린이날 자신의 자녀 대신 조카를 챙기는 이모 삼촌들이 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녀가 아닌 조카를 챙기는 이모 삼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선물 예정 품목으로는 용돈이 약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 호텔 뷔페도 작년보다 가격이 훌쩍 올랐습니다. 한 호텔 뷔페의 저녁 식사 가격은 무려 18만 5천 원. 각 호텔마다 5월을 앞두고 가격을 10% 넘게 인상했습니다. 기념일에 케이크도 빠질 수가 없죠. 매년 호텔 업계에서도 어버이날 기념 케이크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호텔의 케이크 가격은 12만 원. 지난해 판매 가격 7만 5천 원에서 무려 60%가 뛴 금액입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5월 특수를 맞아 계속해서 고급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런 심리를 활용해서 정말 뭔가 소비자에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이벤트나 그런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강조를 하고 남들이 하는 그런 소비는 뭐 나도 당연히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고급화된 그런 그 이벤트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여전한 반도체 불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4조 6천억 원의 반도체 부문 적자를 낸 데 이어 SK하이닉스도 3조 4천억 원의 1분기 적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부문 처음 적자이고 SK하이닉스는 2개 분기 연속 적자이자 적자 폭도 2배로 커져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후 공식적인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했고 이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어 올 하반기쯤이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주 업은 떨어지는 수출 데이터 속 호실적 낸 국내 완성차 업체입니다.
국내 완성차 매출 90%를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1분기 기준 각각 3조 6천억 원과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좋은 실적의 배경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해결되며 1년씩 밀리던 신차 주문이 소화되고 있다는 것, 또 유럽 등에서의 전기차 판매 약진도 힘을 보탰는데요. 다만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법과 갈등이 심해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죠. 5월 한 달 동안 KTX를 이용할 때 다자녀 가구라든지 임산부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숙박, 관광지 입장료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행 가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대낮에 벌어진 사건, 결국 말리던 시민이 흉기에 얼굴을 다쳤는데요. 이 남성, 2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24만여 명,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약 41만 명, 그중 범죄 피의자는 약 3만 4,500명이며 1년간 6.3%가 증가한 외국인 범죄입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한 노래방. 한 남성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여성을 폭행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외국인 범죄, 노래방, 집단 난투극, 조직 범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에게 무언가를 집어던집니다. 얼굴을 맞은 여성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남성은 중국인으로 이뤄진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칼 같은 거 딱 들고 있으면서 막 협박하는 거 오는 순간에 같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멀려서 많이 때렸죠. 힘들게 저는 갈취하고 그랬어요. 이 일대 노래방 접객원 알선을 독점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점거했는데요. 확인된 피해 업소는 40여 곳. 오랫동안 피해를 받았지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인들. 그 마음을 대변하듯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괜히 잘못 끝에서 나만 피해본다. 이러니까 누가 쓰면 다 쓰지 못해요. 오늘도 하루 무사하면 감사합니다. 2012년 한국에 귀화했던 총책 중국인 남성. 재작년부터 점차 세력을 키웠습니다. 중국에서 초빙해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가리봉동 상권을 한번 장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조직을 합쳐 가리봉협회라는 명칭까지 만들며 조직을 운영해왔던 건데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것들아, 산 갖고 쓰지 말라. 정말 제발 부탁인데 쓰지 말라. 경찰은 40대 중국인 총책 남성을 비롯해 폭력배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조직 범죄, 영화 속 일이 실제로 벌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를 와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업소분들끼리 문제가 됐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까지 피해가 입힐까 봐. 광주광역시의 한 번화가 새벽, 거리에서 남성들이 뒤엉켜 다투기 시작합니다. 고성을 지르며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한 남성들. 외국인 10여 명이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인 거라고요.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들이 속한 무리의 싸움. 시비로 시작되어 결국 조직 간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벌어진 집단 난투극에 인근 주민들은 공포로 가득 찼는데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그 조직 범죄 세력들이 국내에 기생을 하고 기반이 갖춰진다면 결국 자기들 커뮤니티 또는 다른 외국인 집단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도 있지만 점차 그게 확대된다면 그 내국인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외국인 범죄,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자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트럭 앞에 모여있는 경찰들,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화물칸에 몰래 숨어있던 11명의 태국인을 적발했던 겁니다.
제주항 부두 앞에서 어선을 타고 몰래 목포로 도망가려 했던 이들. 화물칸에 숨어 도망가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인데요. 최근 중단됐던 제주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단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저 같은 사람이 한 300명, 400명, 한 5명까지 있을 건데 7일 동안 입국한 외국인 437명 중 연락이 안 된 인원은 무려 76명이었는데요. 한때 이렇게 잠깐 하시다가 사라져 버리시고 코로나 끝나고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매년 불법 체류자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요. 제주도의 특별한 어떤 그 경제적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외국인 출입을 좀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좀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외국인들을 좀 더 촘촘하게 스크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아서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어떤 그 외국인 범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적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한 지하주점.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이 급습한 곳은 바로 성매매 현장이었습니다. 출입문을 폐쇄한 채 간판에 불도 켜지 않았는데요.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한 영업을 해온 이곳. 이 업소의 주인은 바로 불법 체류 중인 여성이었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일반 주점이나 식당 등지에서 일하는 것처럼 모집한 후에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숙소에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불법 체류자가 또 다른 불법 체류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건데요. 불법 체류자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계속해 영업을 한 겁니다. 제주시의 한 원룸 복도. 남성이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지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까지. 왜 그러죠? 가방에 있던 이제 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인출해서 쓴 거고. 그런데 이 남성 이전 폭행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다고요. 다른 건이죠. 이 건은 수배된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도 등록된 체류 정보가 없어 검거가 쉽지 않은 불법 체류자. 검거 전에 불법 체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추방되는 수법을 악용하기까지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불법 체류를 자진 신고해서 다른 범칙금 같은 것을 면제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다시는 그 피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외국인 범죄, 다문화 사회, 외국인 밀집 지역, 피해 보상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난 1년간 6.3%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내에 재산을 축적해두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강제 집행을 해야 이제 피해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불법 체류자는 국내에서 이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두고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단속뿐 아니라 외국인 밀집 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마다 외국인 커뮤니티가 아마 형성이 되는 거 이미 알려졌잖아. 지역이 어느 특정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그 지역 사정과 그 나라 문화를 잘 알고 어떤 그 내부 사정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우리 정보 경찰 활동도 거기에 맞춰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난 불법 체류자만큼이나 급증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뿐 아니라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인간 제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제인입니다. 오늘은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가장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의 브라운 대학교로 떠나볼 텐데요.
도서관 건물을 통째로 게임기로 바꾸고 시험 기간 중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체로 달리기를 하는 브라운대학교. 제인스픽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곳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대학교입니다. 저는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차주현입니다. 지금부터 브라운대학교의 매력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랜선 견학을 떠나볼 곳은 아이비리그의 브라운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업들과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분방한 학부모로 유명한데요. 미국 대학 순위 13위를 기록한 브라운대학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브라운대학교. 이곳은 벤 위클 게이츠라고 불리는 브라운대학교의 정문입니다. 양옆에 작은 문 2개는 1년 내내 열려 있지만 중앙의 문은 입학식과 졸업식 딱 2번만 열립니다. 졸업 전에 이 큰 문을 2번 이상 지나가면 졸업을 못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입학만큼이나 어렵다는 졸업 때문에 학생들이 이 정문을 이용하는 경우는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어갑니다. 기말고사가 막 끝난 요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은 브라운대학교에서 이틀 동안 스프링 위켄드라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학 축제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힌다는 스프링 위켄드. 벌써부터 줄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줄이 정말 기네요. 긴 대기줄을 뚫고 입장한 캠퍼스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혼자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더 좋은 이 시간들. 그동안 코로나로 즐기지 못했던 만큼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콘서트. 이렇게 보니 한국 대학의 축제와 비슷한 것 같죠?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틀간의 축제가 끝난 다음날 아침. 브라운대학교에는 총 5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인문학 도서를 보관하는 Rockefeller Library, 이과 관련 도서를 보관하는 Sciences Library, 그리고 고서와 유물을 보관하는 John Hay Library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Sciences Library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금부터 Sciences Library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약 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건물로 떠오른 적이 있답니다. 지금은 평범한 도서관으로 보이지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게임기로 유명세를 탔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2020년 4월, 도서관이 세계 최대의 테트리스 게임기로 변신했습니다. 10,000개가 넘는 전구를 학생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연결한 뒤 14층 건물을 이용해 게임을 즐긴 건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그리고 2년 뒤, 브라운대학교의 게임에 영감을 받아 MIT에서는 컬러를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테트리스 게임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Sciences Library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이라이라고 간단하게 불리고 24시간 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밤을 새야 할 때 이용하곤 합니다. 브라운대학교 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 커리큘럼. 짜여있는 교과 과정이 아닌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4년 동안 언제든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며 원하는 전공은 새로 개설도 가능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 커리큘럼이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평온하지만 매학기 말 시험 기간이 되면 이곳에서 Naked Donut Run이라는 브라운의 전통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광경이라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나체로 뛰어다니며 도넛을 나눠주는 네이키드 도넛 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전통으로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선 시험 기간 중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UC 버클리, 시카고 대학까지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은 곳은 브라운대학교의 알럼나이 브렉 워크웨이라고 불리는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벽돌에 새겨진 이건 뭘까요? 이 산책로에는 벽돌에 수많은 선배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브라운대학교 동문들 중 기념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름과 학교를 다닌 시계를 새겨 산책로 바닥에 묻어둔 건데요.
이 벽돌에 쓰여진 선배님은 인맨 페이지라는 선배님이신데 그는 노예 출신으로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흑인 대학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역사가 모여 곧 학교의 역사가 된 셈인데요. 그리고 산책로 한쪽에 그리고 이 자리한 동상은 이것. 브라운 대학교의 상징적인 동물인 곰의 동상인데요. 브라운 대학교의 마스코트인 곰. 이 동상에는 특별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보시면 안에 사람 동상이 있습니다. 귀여운 곰 인형을 쓴 사람을 만들고자 했다는데 어쩐지 의도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날 밤 현재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제 fraternity의 formal이라는 행사입니다. 먼저 fraternity는 사교 동아리 문화인데 저도 이렇게 오늘 양복을 차려입고 fraternity formal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사교 행사로 회원들은 수트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모임의 규칙. 함께 식사를 즐기며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네요. Korean like news thing. I'm introducing like Brown University. TV show? Yeah, like national TV. 친구들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지금까지 진보적인 학풍으로 자유분방한 매력이 넘치는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대학교였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광화문 광장으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I'm from America. Netherlands. 홍콩 사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행사하는 거 보고 이제 관광 체험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서울 전역을 축제로 물들이는 서울 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컬처 스퀘어인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코로나 3년 동안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체험형 관광 축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이름을 장명해 준다고요? 한번 읽어주시죠. 아이리나. 이목구가 굉장히 뚜렷하고 강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강리나. 자, 서울 관광 시민증도 발급받았습니다. Very good, very good. Feels good to be in Seoul, and now I have my Korean name. 교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있는데요. 아 이걸 하나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죠? 그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지. 이제 추억의 교복이죠. K컬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4개 중에서 하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추억의 간식들 다들 기억나시죠? 한 50년 만에 찍으니까 옛날 반장할 때 하던 거 같네. 학교 회의 하던 거.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면 먹거리로 출출함을 날려볼까요? This one is only for you. 서울 도심 광장이 축제의 장이 된 시간. 한번 놀러 왔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쩍쩍하니 좋네요. 좋아요. 사람 많아서. 광화문, 명동 등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서울 페스타 2023에서 서울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소나타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The Edge. 이번 주 일요일까지 광화문 광장, 명동, 한강공원 등 서울 전역에서 서울 페스타 2023이 열립니다. 네, 멋진 공연과 서울의 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야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서울의 진짜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